자, 이번 시간 이제 그 근대의 사회, 경제, 사회, 문화 페이지는 351쪽이죠. 우리가 이제 이 단원만 하면 근대사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이제 암울한 얘기를 좀 했죠. 그렇죠? 아, 참. 그래서 이제 빨리 근대사 마무리하고 조금 더 암울한 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제강점기 들어가야 되는데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그 문제풀이도 해야죠. 그렇죠? 자, 일단 빠른 속도로 351쪽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양괄호 1번에 개항 초기 일본 상인의 무역 독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그라미 1번 불평등의 무역이었죠. 왜? 강화도 조약 그렇죠?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약에 의해서 허용된 일본 상인의 특권. 일본 상인한테 특권을 주게 돼 있어요. 1876년에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청나라 상인은 개입하지 않았죠. 청나라 상인은 언제 들어와요? 1882년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치해법권 일본 화폐 사용 무관세 무역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동그라미 2번에 거류지 무역인데 일본 상인 활동 범위가 몇 리? 개항장에서 10리 그러니까 4km 정도 그렇죠? 우리는 키로수로 안 나와요. 10리 몇 리냐 이걸로 나오죠. 그래서 조선 상인을 매개로 무역이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 양괄호 2번에 일본과 청해 무역 경쟁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칠판을 잠깐 보실게요. 자, 개항 이후에 경제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그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지요. 그래서 이때 그 조일 무역 규칙 그렇죠? 이런 것들을 체결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일 무역 규칙이라든가 그래서 그 일본 상인의 특권을 허용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 조일 수요조교 불옥 그렇죠? 수호조교 불옥 이런 것들 체결하면서 이것이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이 경제와 관련된 어, 강화도적 부속 조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거 체크 안 했네. 그래서 다시 하게 되는 일본 화폐도 통용시키고 거류지 무역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개항장에서 개항장이라고 하면 얘들이 이제 정박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몇 리? 10리예요. 10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와가지고 인천에 정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못 넘어가니까 분명히 얘들은 뭘 사러 왔어요? 대전에 가가지고 뭘 사러 왔는데 못 가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뛰어가? 보부상이 뛰어가요. 보부상이 뛰어가서 내가 사올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렇죠? 그래 사와라. 그러면 얘들 기다려야죠. 어디에서 기다려요? 주막에서. 그것이 객주와 여각이죠. 그래서 객주, 여각, 보부상에서 이렇게 그 조금씩 경제 이득을 챙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예요? 조선상인. 그러니까 조선상인이 이때만 해도 조금 살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모군란이 터졌어요. 그렇죠? 이모군란 이후에 1882년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 1882년에 조일통상 83년에 여기 76년에 했던 이 조일 무역 규칙 있잖아요. 그렇죠? 조일 무역 규칙에서 얘기했던 거 뭐 무항세, 그렇죠? 무관세 이런 것들. 조일 수호조교 부록에서 얘기했던 거 심리 있잖아요. 이것이 82년 가면 일본 놈들도 얘기해요. 우리가 관세를 줄 테니까 50리로 바꿀까? 그래서 50리로 바꿔요. 근데 여기 단서에 2년 뒤에 자동으로 100리로 바뀐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4년이 되면 그러면 100리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본 놈들도 일본 상인하고 청나라 상인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거류지 제한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가 그 저저번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들이 경쟁적으로 조선의 상권을 침탈한단 말이죠. 일본 놈들이 이렇게 먹고 청나라 상인들이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경쟁적인 상권 침탈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피를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객주 여각 보부상이죠. 우리 조선의 상인들이 여기에서 설당이 없어요. 조선 상인. 그리고 조선 상인들이 무슨 물건을 만들었다. 근데 얘들 물건이 더 좋잖아.
그러니까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상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결국 이 조선 상인들이 이제 얘들이 덩어리가 너무 크잖아요. 일본하고 청나라 덩어리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제 단결을 하자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회사라든가 조합 이런 그 단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객주여각 보부상인 이렇게 만들면서 무엇을 합니까? 피켓 들고 막 싸워요. 청상인 물러가라, 일본 상인 물러가라. 여기는 조선 땅이다. 막 그러면서 싸우는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상권 수호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상권 수호 운동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책을 한번 볼까요? 페이지는 351쪽에 양괄호 2번에 일본과 청의 무역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는 1870년대 양괄호 1번이었다면 양괄호 2번은 1880년대 이후겠죠. 그래서 배경 이목을 난 이후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죠.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됐죠. 기억반 양하진과 한성의 상점 개설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요거예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그래서 내지 통상권 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내지 통상권이에요. 자, 니은번 취업권도 인정을 했다. 디귿번 결과 청상인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객주 여각 보부상이 타격을 입어요.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조율통상장정 거기에서 기억번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요거 얻으려고요. 관세 줄게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니은번에 방공령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A라는 동네, 우리나라 동네에서 양국의 무제한 유출, 일본 놈들은 뭐 가져가겠어요? 쌀 가져가죠. 쌀을 가져가. 그래서 먹을 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쌀값이 폭등하겠죠. 그리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완전 거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면 방곡, 뭐예요? 곡식 유출을 막는 거죠. 이런 명령을 지방관이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방공령입니다. 단 한 달 전에 통보해야 돼. 상대 고객이 전에 한 달 전에 방공령 선포할 거야, 시행할 거야 라는 선포를 한 달 전에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방공령이에요. 아무튼 우리한테는 조금 유리한 것처럼 보이죠. 자, 디귿번 최혜국 대우도 주고, 그러니까 방공령 하나 따내고 최혜국 대우 주고, 그 관세도 따내고, 그리고 이런 것들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손해가 더 크죠. 자, 동그라미 4번에 청일전쟁이 터져요. 청일전쟁이 터지면서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기죠. 그러면서 청상인이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870년대는 당연히 일본 상인이 독점을 했고 1880년대 들어서는 일본과 청나라가 왔다 갔다 대등한 관계 비슷했지만 1890년대 들어가면 청일전쟁이죠. 그러니까 일본 상인이 청상인을 거의 뭐 압도하는 독점에 가까운 경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양괄호 3번의 열강의 이권 침탈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아관 파천 이후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이라고 돼 있죠.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352쪽. 이것은 그 우리가 아관 파천 을미사변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권 침탈인데 352쪽. 러시아 공사관으로 누가? 고종이 피신을 갔어요. 그것이 아관 파천이었죠. 아관 파천이 있은 다음에 애들이 막 깃발 꽂기 시작하죠. 여기는 내가 먹을 거야. 그렇죠? 철도 내가 먹을 거야. 이런 거. 이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 조금 봐보자라는 거지요. 러시아 경원 종성 광산 채굴권,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산림 채굴권, 경성의 석탄 채굴권. 그렇죠? 러시아는 보통 채벌권, 채굴권 이런 것들 많이 가져갔어요. 미국 그래서 경인선 부설권 미국이 철도를 가져갔는데 나중에 일본이 다시 뺏어와요. 그래서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자, 미국 경인선. 자, 운산 금광 채굴권. 그래서 운산의 금광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도 미국이 가져갔고 전기 전차 부설권 미국이 가져가요. 그래서 전차는 미국 콜블란과 그 대한제국 황실이 합작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 전기회사는 미국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직산에 있는 금관 채굴권 그리고
철도 부설권. 철도 부설권에 대해서는 싹 다 일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해요. 자, 프랑스 경의선 부설권. 근데 일본에 넘어가잖아요. 자, 이것은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자, 독일에서 보면 당연 금관 채굴권이에요. 영국은 은산 광산이에요. 영국은 은산이에요. 운산이 아니고 은산. 은산 채굴권 가져가고요. 자, 경인선 부설권 있죠? 경인선. 그래서 미국이 가져가잖아요. 미국이 1896년에 가져가요. 근데 이것을 일본에 양도하는 것은 1년 뒤야. 그래서 1897년에 일본이 이제 양도받고, 자, 그 경의선 서울하고 의주하고 연결하는 거죠. 이것은 어디? 프랑스가 가져가죠. 그래서 1896년에 프랑스가 가져갔다가 일본이 도로 가져오는데 일본 애들이 가져오는 건 1906년. 이렇게 이제 1903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6년이라서 6년 썼어요. 3년이에요. 1903년.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일본의 금융 재정 지배요. 이게 아주 그냥 악랄한 건데요. 한번 봅시다. 지우고 갈게요. 이거 조금 지우고. 이제 일본 놈들이 이 대한제국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해치거리를 막 해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자, 일본 차관을 강요해요. 기업권의 차관 강요 보세요. 그래서 각종 개혁 및 시설 개선. 이게 어디에서 보면 우리가 그 근대사에서 보면 고종이 그 1880년대 들어가지고 차관 좀 빌려와라 그러잖아요. 돈이 바닥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 개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막 빌려줘요. 왜 그래요? 그 아래 화살표에 보면 대한제국의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다 빌려줬죠. 그럼 내가 돈 내놔 그러면 거덜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빚을 내줘요. 자, 니은번 금융지배. 주요 대도시에 일본 제1은행을 만들어요. 대한제국의 세관 업무 그리고 국고처리 업무를 위탁 관리하는 것이 일본 놈들이고, 중요한 것이 이제 화폐정리 사업이에요. 1905년에 화폐정리 사업을 하는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고, 1905년에 일본에서 그 재정고문으로 왔던 메가타라는 놈이 시행을 해요. 메가타. 외교고문은 스티븐스였잖아요. 그렇죠? 재정고문은 메가타였다라는 거죠. 화폐정리 사업인데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1905년이니까 대한제국 화폐 있잖아요. 화폐 보통 이제 백동화. 자, 대한제국 화폐를 일본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일화로 변경하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 대한제국 화폐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본 화폐로만 쓰겠다라는 건데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이 공고를 3일 전에 해요. 3일 전에 공고하고 일주일 동안 바꿔주는 거예요. 일주일 한시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르는 사람 훨씬 많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 훨씬 많고 3일 동안 바꿔주는데 그 일주일 동안 바꿔주는 3일 전에 공고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화폐를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근데 얘들은 했어요. 왜요? 일본 놈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 백동화, 우리나라의 화폐 백동화가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상태에 따라서 차별 교환을 합니다. 상태에 따른 차별 교환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러려고 이걸 시행한 거거든요. 자, 백동화, 갑종, 을종, 병종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소액화폐, 액수가 적은 거 있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차등 교환을 하거든. 그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본 화폐로 어떻게 교환을 하는지 봐보자라는 거죠. 자, 갑종 화폐는요. 우리가 이제 그 지갑에 거의 없어요. 신권, 아주 빳빳한 새 돈이죠. 요거예요. 요것은 100%로 환가를 해줘요. 그런데 을종은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좀 꾸깃꾸깃하고 좀 사용된 화폐. 요것이 40%.
2할 오픈으로 그 환가를 해줘요. 그럼 정신없는 거죠. 자, 병종은 조금 이제 찢어지거나, 그렇죠? 조금 그런 돈은 병종으로 분류해가지고 교환을 안 해줘요. 소액화폐 역시 교환 자체를 안 해줘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거덜나는 거죠, 그렇죠? 40% 일부, 그 소액은 안 해주니까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내버리는데 이걸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에 옮겼고, 그렇죠? 자, 교환은 어디에서 했냐면 탁지부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탁지부도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이 탁지부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탁지부에서 이렇게 교환을 했다라는 거죠. 자, 디귿번 화폐정리사업위의 주도 재정고문 메가타라는 놈이 했다니까요. 자, 전기의 상평통보와 백동화를 갑을 병종으로 등급을 나누었고요. 상태에 따라서 나눴죠. 그래서 일본 은행권으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자, 결과 갑을종은 평가절하, 병종은 거한 겨부. 그래서 한국계 은행과 상공업체의 몰락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보면, 그리고 또 그 당연히 상공업체 몰락이죠. 왜요? 이들은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그냥 폭삭 망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중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화폐 공황 상태가 오는 거죠. 화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폐 부족 때문에 금융공황이 와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국가의 재정이 바닥이 나버린다는. 국가 재정 창구에 돈이 없어요. 그 예전에 우리가 1997년 IMF 때 있죠. 그때도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왜 빌렸냐면 거덜이 난 거예요. 외채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거덜난 걸 메꿔야 하잖아요. 일단 메꿔야 돼. 이거 거덜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이제 메꾼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얘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원래 100%로 창구에 있었던 돈을 60%를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창구에서 60% 그냥 돈은 똑같이 있는데 없는 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때 얘들이 차관을 미친 듯이 공급해요. 일본 놈들이. 얘들아, 니네 돈 없지?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차관 우리가 빌려줄게. 그러면서 차관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일단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메꾸게 되니까 이 2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국채가 얼마까지? 1,300만 원까지 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갚아야 된다는 거죠. 1907년 그래서 뭐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300만 원까지 늘어버린 거예요. 이 1,300만 원, 선생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는 조 단위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요. 대한제국 안 그래도 힘든 판에 돈이 없으니까 국고가 이렇게, 이건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일본 놈들이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 니들 경제적으로 우리가 먹어버릴 거야. 이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나쁜 놈들이. 자, 경제적 구국 운동, 또 나쁜 짓은 또 했어요. 방공령이라는 게 있는데 방공령 사건을 한번 또 봐보자라는 거예요. 방공령이 뭔지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방공령이 뭡니까? 자, 그 동네에 쌀이 부족하거나, 그렇죠? 그 쌀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지역의 지방관이 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름하여 방공령이고, 대신 그 상대국에게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것이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하는데, 자, 여기에서 체결됐던 것이 방공령이에요. 여기에 싹 다 넣어주죠. 그리고 자신들은 최애국대를 가져가잖아요. 나쁜 놈들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당시에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있는데, 함경도 관찰사예요. 그래서 조병식이 이 함경도의 그 곡식이 마구 유출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함경도 사람들이 쌀값이 폭등하고 먹을 게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방공령을 선포한다라고 해서 방공령을 선포해요. 이것이 1889년에 있었던 방공령 사건인데요. 자, 이때 그 어디에 통보하겠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외교부인 외화문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외화문에 9월 1일 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화문에서는 와, 이걸 받았죠. 그래서 서류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일본 정부에다가
통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통보를 해줬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9월 17일 날 해줬어요. 자,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자 지금 선포한다라고 얘기했죠. 시행은 언제 하면 되죠? 9월 10일 날 하면 되죠. 그래서 이 9월 10일 날 이 그 방공령을 시행합니다. 누가 황당해요? 일본 놈들이 황당하죠. 야, 니들 웃기는 애들이다. 조병식한테 얘기해요. 야, 이거 빨리 철회해. 안 그러면 안 돼. 왜요? 자, 9월 17일 날 했으니까 니들은 10월 가만 있어봐. 이거 언제? 10월 1일이지. 이렇게 되니까 니들은 언제 해야 돼요? 10월 17일 날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따졌어요. 그랬더니 일본 놈들이 말이 많아. 나는 법대로 했어. 나는 지킬 거야. 그래서 강력하게 더 밀어붙여 버려요. 강력 시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조선 정부에 정식으로 항의해요. 그래서 정부에게 얘기합니다. 어이, 일로 와봐. 자, 계약서 갖고 와. 그렇죠? 계약서 갖고 와.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저희가 손해배상해야죠. 내놔. 그렇죠? 그래서 손해배상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할 거야? 철회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공령도 철회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게 이것이 1889년의 방공령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찰사라는 사람들이 좀 공부를 좀 하고 좀 상황 보면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공령도 철회했죠. 손해배상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 누가 해요? 이 사람 사비로 하겠어요? 뭐겠어요? 백성들이 배상을 하는 거죠. 그럼 큰일 난 거죠. 그렇죠? 백성들이 더더욱 살기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게다가 일본 놈들이 말을 앞세워가지고 그렇죠? 법대로 막 툭툭 뱉어버리니까 이제 더욱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렇죠? 자, 이제 그 방공령 한번 볼게요. 352쪽. 양가로 1번의 방공령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일본 상인대 곡물 유충 확대와 흉년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해요. 그러니까 전개 조일탕상장중에 의해서 지워버렸네. 그 방공령을 선포했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방공령도 철회하고 손해배상도 지급하고 양가로 2번 조선 상인의 대응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상권 수호 운동을 얘기하는 건데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353쪽. 대응 시전 상인들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 이거 외우셔야 돼. 황국중앙총상회는 시전 상인들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1898년. 그래서 이들이 회사 같은 거 만들고 그래서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죠. 황국중앙총상회 1889년. 그리고 시전 상인들의 조직.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니은번 경강상인인데 증기선을 구입해서 일본 상인에 대응을 하지만 결국에 잘 안 돼요. 실패하고. 자, 디귿번에 객주 보부상. 그래서 이들이 조합을 만들고 상회사를 만들지만 잘 안 되죠. 대동상인 어디예요? 평양. 장통상인 어디예요? 서울. 적어 놓으시고. 자, 이제 양과로 3번의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국채 그래서 빚이 1,300만 원에 달했죠. 그래서 1907년 국채 보상 운동이 전개가 돼요. 국채 보상 운동 시험 잘 나오지요.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대구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때 IMF고 요것이 금모으기 운동이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빌렸잖아요. 그것이 1,300만 원에 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을 국가에서 못 갚아요. 근데 돈을 못 갚으면 우리나라 전 세계사로 봤을 때 청나라 보면 알죠? 돈을 못 갚으면 뭘 띄워줘야 돼? 땅을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들이 좀 있으면 땅 내놔라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돈을 모아서 국가에 갚자라는 어떻게 그 자발적으로 움직인 운동이죠. 금모으기 운동, 금모으기 운동도 자발적으로 했지 국가에서 나서서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전개 대구에서 누가? 서상돈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되고요. 자, 국채보상 기성회가 조직이 되고 이렇게 서울로 확대돼요.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평양에서 시작돼서 서울로 확대됐다. 혹은 서울에서 시작돼서 대구로 확대됐다. 이렇게.
진짜 헷갈려요.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니은번. 그래서 이들이 각종 폐물 같은 거,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면 금연하자, 금주하자, 이 돈을 아껴서 국가의 빚을 갚자,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은 폐물을 납부하자, 그러면서 이 돈 가지고 이것을 갚자라는 거죠. 이런 건데 이것을 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냐면 언론에서, 민족 언론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이 신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뭐 대황제 뭐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만세보 이런 것들, 만세보도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자, 그리고 니은번 볼게요.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만세보 등 언론단체와 애국계몽단체가 호응을 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자, 디귿번 금주, 금연, 가락지, 폐물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 모아서 전 국민이 참여해서 돈을 갚자라는 움직임이었는데 결과 통감부가 방해를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이것을 보니까 얘들이 갚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양기탁 독립운동가지요. 양기탁 선생을 국채보상 기성의 간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만지는 역할을 했던 그 분인데 이 양반이 얼마나 힘든지 술을 이제 한잔 하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술집 문이 탁 열리니까 후라시가 막 터져요. 팍팍팍팍.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게 다음 자 일자 다음 날 일면 대문짝만하게 사진 박혀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양기탕 횡령이라고 신문기사 일면에 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본 놈들이 누명을 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기탁이 횡령 누명을 씌웠어요. 이것이 예전에 그 사랑의 열매인가? 그 우리도 그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모금합시다. 모금 운동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것을 횡령을 해서 개인 돈으로 써버렸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돈을 모금이 잘 됐습니까? 절대 안 됐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가 니들 먹이려고 한 거냐? 불쌍한 사람 도와라고 그러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어찌 됐건 결과 중요한 게 아니죠. 뭐야? 이렇게 됐네. 그러면 뭐야? 이렇게 주머니 율로 가는 거야? 에이, 그러면서 이제 모금 운동이 조금씩 줄어들고요. 실제로는 그 나중에 이제 무죄로 풀려나요.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야, 니들 이거 돈 더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차관을 2천만 원을 강제로 공급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죠. 우리가 1,300만 원 갚는다고 이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허덕이면서도 간신히 모았는데 얼마? 2천만 원. 우리가 헉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이 국채 보상운동이에요. 자, 353쪽 볼게요. 근대의식 성장과 근대본물 수용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엄청 중요한데 그 맨 아래 보면 표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근대시설. 야, 이것은 진짜 죄송하지만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통신 전신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일본 나가사키에 최초로 개통이 되는데요. 1884년 나가사키니까 일본이죠. 일본이 통신. 자, 서울에서 제물포, 서울에서 부산 전신가설인데 이건 1885년 청에서 청. 자, 전화지역. 그래서 궁중에 처음 설치하는데 이 궁 이름이 경궁이에요. 경운궁에서 처음 설치하는 것이 이 전화입니다. 그리고 이 전화가 민가에 가설되는데 1902년에 민가에 가설돼요.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두시고 조금 지울까요? 좀 그래도 쓸 게 있네요. 그렇죠? 조금씩 써가면서 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또 봅시다. 그래서 전화는 경운궁에 처음으로 설치가 되고 그리고 민가에 가설된 거는 1902년부터 우편 총국이죠. 그래서 갑신정벽으로 중단이 됐다가 그렇죠? 을미개혁 때 11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되는 것. 자, 그리고 만국 우편 연합에 가입이 되는데 이것은 1900년이죠. 이때 당시에는 대한제국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했다. 이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354쪽이에요. 자, 전기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전등을 설치했고요.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는데 이것은 강제로 설립된 게 아니고 미국의 콜블란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황실이 돈을 같이 내서 한성전기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서울에 가로등도 설치합니다. 가로등 설치. 그래서 이것도 1900년 대한제국이지요.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교통 보시면 철도예요. 철도는 모두 일본이 완공했죠. 왜? 경제 침탈. 그래서 침략이 목적이었어요. 자, 경인선이에요. 경인선은 써놓으세요. 경인선. 노선도 알아야 돼. 노량진에서 인천까지예요. 자, 보시고 경부선 있고요. 경의선 있어요. 전차 1898년이죠. 그래서 그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이거 외우셔야 되고 운행은 실질적으로 전 노선이 운행되는 건 1년 뒤에 1898년, 99년 이렇게 이제 운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고요. 자, 의료 시설인데요. 광해원 1885년이죠. 알렌이 운영을 하고요. 제중원으로 바뀌는데 이게 2달 뒤에 바뀌어요. 그래서 제중원은 1885년 3월달 요때 이제 제중원 요따 쓸까요? 잘못 썼네. 급하니까 막 제가 마음이 급해요. 막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제중원은 1885년 3월달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광해원에서 제중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중원이 더 익숙하지요. 자,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1904년에 있었고요. 국립병원은 광재원이 1900년. 자해의원도 있었는데 1909년인데 제중원, 광해원, 세브란스, 광재원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축 독립문. 그래서 프랑스 개선문을 모방한 문이고 명동성당은 고딕 양식이죠. 그리고 덕수궁, 석조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네상스 양식이고. 자, 기타 기기창 1883년 그 무기 제조 창고지요. 자, 방문국 1883년, 전환국 1883년 화폐 찍는 것. 방문국은 국정출판소지요. 인쇄하는 곳. 됐습니다. 자, 양괄호 3번은 이제 언론이지요. 언론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한성순보인데요. 방문국에서 열흘에 한 번 최초의 신문이 한성순보입니다. 그래서 관보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관에서 찍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방문국에서. 자, 한성주보로 재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한성순보는 열흘에 한 번이에요. 근데 한성주보로 계승되거든요. 자, 이때는 일주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7일에 한 번 발간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국한문. 그러니까 이제 됐다.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창간하죠. 그래서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에 있어요. 한글판과 영문판 굉장히 중요하고. 자, 제국신문은 이종일이 창간해요. 이종일의 제국신문이죠. 그래서 부녀자 대상 신문이에요. 그래서 순 한글로 간행했습니다. 그래서 주 독자층은 서민층과 부녀자가 되었다. 그래서 당시 신문 중에 부녀자들이 보는 신문이었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가장 빨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 황성신문 한번 볼까요? 황성신문 누가? 남궁옥이 창간합니다. 남궁옥. 자, 됐습니다. 자, 국한문 혼용이고요. 그 아랫줄 보시면 보안의 활동 지지,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 있죠. 요걸 게재를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80일 동안 정간시킵니다. 그래서 80일 동안 정간당하는 신문은 뭡니까? 황성신문. 그래서 시일야 방성대국 누가 썼어요? 장지연. 그렇죠?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매일신보인데 대한매일신보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1904년부터 1910년까지고. 자, 양기탁과 그리고 영국 사람 베델이 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문사를 만들어 놓고요.
대한매일신보라고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앞에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개와 일본인 출입 금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이 못 들어가요. 왜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영국인 베델. 자, 당시에 영국과 일본이 어떤 관계요? 영일 동맹이야. 근데 이 영국 사람이 신문사를 괜히 쑤셨다가 이게 깨지면 일본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느 정도 그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예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그 의병 활동이라든가 이런 민족적인 성격의 논고를 많이 실었다라는 거죠. 자,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 간행을 했어요. 을사늑약 무효를 고종의 친서 그렇죠 게재했고, 자 국채보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의병 활동에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13도 창의군이 있었죠. 자 13도 창의군의 활동 내역 이것을 신랄하게 막 게재를 해요. 그래서 13도 창의군 내용도 많이 수록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자, 만세보예요. 오세창이 창간한 천도교계 신문이에요. 천도교 신문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경향신문은 프랑스 신부가 만들었어요.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신부 드망즈. 그래서 우리나라 그 뭐라고 해야지? 우리나라 이름 난 참 안세화입니다. 안세화. 그래서 프랑스 신부 드망지가 발간인이에요. 그래서 천주교계 신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신부니까 당연히 천주교겠죠. 그렇죠? 자, 355쪽 갈게요. 대한민부가 있었고요. 대한협회의 기관지인데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양거로 4번. 근대교육의 전기매입니다. 전개. 1880년대.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쫙 나와 있으니까 뭐야? 아니, 엄청 중요해요.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이에요. 원산학사지요. 그래서 1883년에 어디예요? 덕원부. 원산시. 예전에 원산시 빼고 덕원부에서 만들었다. 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원산 주민들이 세운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 그것이 원산학사다라는.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그러니까 사립이니까 그 원산 주민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원산학사예요. 근대학문과 무술교육을 했고 동문학 1883년이죠. 이것은 웰렌도르프가 만들었어요. 웰렌도르프. 자, 멜렌도르프. 그래서 청나라의 예전에 외교 고문으로 왔었던 멜렌도르프가 만든 것이 이 동문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 강습소예요. 그래서 통역관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동문학. 자, 유경공원 모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세 가지는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유경공원 1886년이고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예요. 그러니까 유경공원 하니까 공원 노는 데인가 그게 아니고 학교라고요. 그렇죠? 이름만 공원이지 학교예요.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고 헐버트 그리고 길모어. 헐버트와 길모어를 그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원어민 강사예요. 원어민 교육을 시켰던 것이 이 유경공원인데 보세요. 원어민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상류층 자제겠네. 그렇죠? 상류층 자제들에게 교육을 했었던 유경공원이다라는 거죠. 체크하시고. 개신교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배지학당, 아펜젤러, 그렇죠? 경신학당, 언더우드, 이화학당, 스크랜턴. 그래서 배지학당과 이화학당은 아펜젤러, 스크랜턴이 자주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하자라는 거죠. 됐고 그 아래 1890년대에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죠. 이것은 대한제국 분명히 아니라고 했죠. 가보개혁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했다라고 했잖아요. 언제 했습니까? 1890
또 가부경이니까 4례, 5년. 그렇죠? 그래서 교육입국조서 반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한 다음에 바로 똑같은 시기에 만든 것이 뭐라고? 한성사범학교라고요. 교환양성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만드는 곳. 자, 그 근대식 학교 법령 제정. 그래서 사범학교, 소학교. 그렇죠? 그리고 각종 외국어학교, 의학교, 상공학교 이렇게 만든 것. 자, 1900년대 민족교육시설인데요. 거기서 쭉 보시다가 아래에서 이제 세 번째 줄까지만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서전서숙 이상설. 어디예요? 북간도. 자, 그리고 대성학교는 1908년이에요. 평양의 안창호 1908년에 대성학교입니다. 자, 오산학교 1907년 이승훈이 정주에다가 만드는 것이 오산학교예요. 자, 신흥학교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왠지 신흥학교라고 하면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그런 느낌이 오죠. 안 와? 와야 돼요. 자, 그래서 1907년에 당연히 만주겠죠. 남쪽 만주, 남만주에 신흥학교. 그래서 이시영 이렇게 이제 하나 적어 놓자. 그래서 신흥학교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남만주의 이시영이. 자, 국학연구입니다. 그래서 국어, 북한문체 보급, 육일준의 서유견문. 서유견문은 1895년이에요. 자, 그리고 국문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지석영, 주시경 외우셔야 돼요. 1907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연구소. 자, 디귿번 조선 문전 6일준.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6일준의 그 우리나라 문법서 6일준이 작성한 거 뭐냐? 조선 문전이에요. 자, 그리고 이봉훈의 국문전리, 그리고 지석영의 신정국문, 그리고 주시경의 국어문법. 그래서 그 6일준의 조선 문전과 주시경의 국어 문법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자, 356쪽 갑니다. 자, 국사인데요. 동그라미 2번 356쪽이에요. 국사. 신채호 독사실론. 독사실론은 언제 만들었어요? 1908년 독사실론을 게재했다라는 거죠. 자, 그 대한민일신보에 1908년에 게재했어요. 자, 민족주의 사학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조선 광문회를 조직했으니 최남성과 박은식이 조직을 했었다. 조선 광문회 1910년. 자, 디귿번 위인전도 나와요. 을지문덕전, 그리고 이순신전 이런 것들. 외국 흥망사 번역이죠. 그래서 월남 망국사. 월남이 이제 망한 역사를 적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현체 월남 망국사 한번 적어 볼까? 현체가 번역을 했어요. 현체가 번역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다라는 거죠. 현체. 자, 그 6번 문예와 종교의 새 경향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문예. 그래서 기억번 문학이죠. 신소설 이인직의 혈앤후 피눈물이잖아. 그렇죠? 1906년이에요. 피눈물. 그래서 이 배경은 청일전쟁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자유연애 요런 내용이야. 그래서 자유연애, 자유결혼 요런 것들. 당시는 자유결혼 생각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제 적혀 있었다는 신소설이죠. 자유종. 그래서 이해조의 자유종 1910년 작품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녀자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정치적인 내용을 토론하는 그 소설이 이해조의 자유종이에요. 그래서 여성들도 해방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한자도 폐지해야 된다. 한자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주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에요. 금수회의록. 이것은 이제 1908년에 자, 금수회의록은 동물들이 인간 세상 풍자예요. 동물들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여우가 어쩌고 막 하는데 이 내용이 일본 놈들 비판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거 수상해. 그래서 이것을 싹 다 압수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간혹 나온다라는 거. 자, 신채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1908년에 만든 신채시지요.
자, 외국 번역 문학. 그래서 영국 철로 역전. 그리고 그 일본 설중매 장안목 뭐 이렇게 있다. 독일은 빌헤름 텔 사과 화살 뭐 그렇죠? 자, 니은번 음악 창가가 유행합니다. 창가 학도가 그리고 이제 독립가 그리고 이제 관악가 그리고 애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유행했던 창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디귿번 연극, 신극 운동인데 원각사는 역시 1908년이에요. 원각사. 그래서 연극을 했던 극장을 원각사. 그렇죠? 자, 종교, 대종교, 나철, 오교 등이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창시하는데 단군 신앙은 이제 1909년 대종교가 만들어집니다. 대종교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그 대종교에서 군대를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중광단. 중광단은 이제 1911년이고 이 중광단이 이제 확대 개편돼서 뭘로 가냐면 북로군정서군으로 가요. 북로군정서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예요? 김좌진 장군이죠. 결국에 이제 김좌진 장군도 대종교를 믿었다. 당군 신앙을 믿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개신교, 한글보급, 미신타파 이런 것들. 자, 천도교. 그래서 손병희 등이 동학을 바탕으로 창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학의 3대 교주가 손병희예요. 그래서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는 것. 자, 그리고 만세보도 발간해요.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해 두시고 유교.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그래서 유교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박은식은 대동교도 창시합니다. 그래서 박은식 대동교 창시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용운의 조선불교 유신론 꼭 외우셔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 개혁을 주장했고 천주교는 고아원, 양로원 성립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 개만 풀어볼까? 빨리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뭐가 있을까? 자, 그 361쪽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에 민족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이 하고 중의를 떨칠 때이나 국채 1,300만 원 우리 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이거 뭐예요? 지금 1,300만 원이 나왔잖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그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 1,300만 원 갑자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1번 일제는 대한제국 화폐 정리와 시설 개선의 명목으로 차관을 제공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빚이 생긴 거고. 두 번째 차관 제공 정책은 대한제국을 재정적으로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키려는 것이었고 이것이 그대로 적용됐죠. 그렇죠? 세 번째 일제는 이 운동에 앞섰던 대한멜 심볼 탄압하여 발행자인 배대를 추방하려 했다. 맞고요. 자, 네 번째 이 운동은 처음 평양에서 조만식 조선물 이거 1920년대 있었던 물산 장려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그 서상돈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뭡니까? 이 국채보상 운동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5번에서 뭐예요? 평양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평양의 그 1920년대 우리 민족 운동인 그 물산 장려 운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근대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그 책이 바뀌죠. 기출문제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푹 쉬시고 기출문제 쫙 풀어 오시고 그리고 저와 문제풀이 하면서 이 근대사를 마감합시다.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